2009년 제주도 남쪽 해안의 한적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박대호라는 이름의 늙은 어부가 그날의 마지막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지기 시작했고 고요한 바다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은빛 물고기들이 쏟아져 나올 떼그물에 걸린 낯선 검은 물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관광객들이 흔히 사용하는 작은 방수 가방이었는데 시간과 바닷물에 닳아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박 씨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해초와 젖은 모래 사이로 은색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는데 심하게 고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혀를 차며 버리려 했지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이 안에 어느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다음날 아침 그는 그것을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가져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증거물을 접수하고 정보를 기록한 뒤 카메라를 분실물 보관소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카메라는 아마 영원히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창고 정리 중에 퇴직을 앞둔 베테랑 형사 김지훈이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조용한 카메라에 무언가 글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직감으로 경력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 행동으로 그것을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그 무심한 결정이 차갑게 식어버린 사건을 되살리고 1년 동안 제주의 파도 아래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의 사진들은 단순히 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진 한 사람의 마지막 말 없는 증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실제로 1년 전인 2008년 봄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26세의 박수진으로 항상 눈에 웃음기가 있고 자유로운 예술가의 영혼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수진은 서울 마포구의 작고 예쁜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일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는 아늑한 북카페 미술관을 거니는 오후 그리고 물감 냄새를 사랑했습니다. 수진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외동딸로 아버지는 은퇴한 역사교사였고 어머니는 주부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극진히 사랑했고 독립적이고 재능 있는 딸을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진의 삶은 완벽해 보였고 특히 이민준이 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28세의 이민준은 수진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유명한 회사에서 일하는 재능 있는 젊은 건축가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항상 세심하고 신사적인 남자로 보였습니다. 그와 수진은 3년 전 사진 전시회에서 우연히 만난 이후로 연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에게 그들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민주는 항상 수진에게 가장 달콤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깜짝 꽃다발 직접 준비한 낭만적인 저녁 식사 그리고 미래에 자신이 직접 설계할 집에 대한 약속들. 그는 항상 그녀의 일을 지지하고 그녀의 작품을 칭찬하며 그녀가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민준을 미래의 사위로 여기며 딸을 그에게 완전히 믿고 맡겼습니다. 2008년 4월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민준은 제주도로 깜짝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수진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봄의 제주는 노란 유채꽃밭과 낭만적인 해안도로가 있는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나게 짐을 꾸렸고 민준이 생일 선물로 준 새 디지털 카메라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그녀는 이 운명적인 여행의 모든 달콤한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출발 당일 수진의 부모님은 김포공항까지 두 사람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여러 가지를 당부했고 아버지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민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혼자 서울로 돌아왔고 심한 다툼 끝에 수진이 자신을 떠났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젊은이의 평범한 가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카메라 속 사진들이 복원되면서 끔찍한 미스터리가 실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천국의 섬에서 박수진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008년 한국 사회의 배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디지털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이 보편화되었지만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개념은 아직 많은 지역 수사기관에 생소했습니다. 바닷물에 심하게 손상된 기기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 제주는 유명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이 드문 외딴 지역과 황량한 해안 절벽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경찰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보다는 절도나 교통사고 같은 작은 사건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성공해야 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매우 컸습니다. 이민준처럼 성공가도를 달리고 깨끗한 이력을 가진 사람은 경찰과 사회로부터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인 간의 다툼으로 한 여성이 충동적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나리오였고, 이로 인해 초기 수사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여행 전 수진과 민준의 삶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장밋빛 그림이었습니다. 그들은 마포의 임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크지는 않았지만 항상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수진의 작품들이 민준의 건축 도면과 함께 벽에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침은 보통 민준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수진이 부드러운 재즈 음악을 트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그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은 회사로 출근했고 수진은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었고 디자인계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구인 강하준과 최현석 커플은 주말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자주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민준은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하준은 수진에게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넌 정말 운이 좋아. 민준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어. 재능도 있고 여자친구에게도 잘하고. 은서도 동의했습니다. 그가 널 보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그의 눈에는 너밖에 없어.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징후들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박 여사는 나중에 회상하기를 마지막 몇 달 동안 민준이 점점 더 통제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진이 자신 없이 옛 친구들, 특히 남자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널 귀찮게 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 광고회사로부터 큰 프로젝트를 맡아 밤늦게까지 일하고 고객을 자주 만나야 했습니다. 민준은 불쾌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것이 단지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널 사랑하지만 가끔은 그의 사랑이 좀 숨막히게 느껴져. 수진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많다고 생각하며 흘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사랑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녀에게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제주에서 온 전화 속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너무 예뻐요. 민준 씨가 모든 걸 정말 멋지게 준비했어요. 사랑해요. 하지만 그 평범하고 행복한 모습 뒤에는 조용히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2008년 4월 15일 제주에서의 첫날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민준은 오픈카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빌라를 빌렸습니다. 수진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오전 10시 제주공항에서 찍혔. 고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는 사진 유채꽃밭에서 포즈를 취하는 수진의 사진 노을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사진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유명한 해산물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주인은 나중에 경찰에 그들이 매우 행복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여자친구에게 음식을 집어주었고 매우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4월 16일 둘째 날 그들은 현무암 절벽이 웅장하고 관광객이 적은 동쪽 해안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침 사진들은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이킹을 하고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후 2시경 그들은 성산 일출봉 근처의 한적한 지역에 멈췄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에는 오후 2시 15분에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셀카였지만 수진의 미소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오후 2시 30분에 찍혔고 수진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바위 끝에 앉아 카메라에 등을 돌리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외로움과 거리감을 풍겼습니다. 오후 3시 민준은 그의 친구인 김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은 나중에 민준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워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수진이 또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며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무슨 이야기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약 5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수진은 그녀의 절친한 친구인 최은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민준이가 또 쓸데없는 질투를 해. 우리 싸우고 있어. 너무 피곤하다 였습니다. 은서는 무슨 일이냐고 답장했지만 다시는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수진의 외부 세계와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다음 사진은 오후 3시 10분에 찍혔 고몸 싸움 중에 찍힌 듯한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의 팔이 수진의 손목을 꽉 잡고 있는 부분만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의 사진. 시간은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수진이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촬영 각도는 다른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그녀를 향해 찍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은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고 대신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눈물이 고인 채로 애원과 경악의 눈빛으로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광활한 바다와 흐린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한 순간이었고 극심한 공포 속에 얼어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침묵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이상하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7시경 이민주는 혼자 차를 몰고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리조트의 접수 직원은 그가 슬프고 지쳐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민주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싸워서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4월 17일 민주는 체크아웃하고 혼자 공항으로 가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진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수진의 부모님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짜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6일 오후 그들은 크게 다투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화가 나서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며 여행을 끝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자는 동안 그녀는 스스로 짐을 챙겨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라는 쪽지를 남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단지 화가 났을 뿐이고 곧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다툰 것을 후회하며 자신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고통스러웠지만 처음에는 민준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딸이 때때로 고집이 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주 경찰에 전화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첫 신고는 4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형사가 이끄는 작은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들은 리조트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민준이 말한 쪽지를 발견했지만 그 위에서 수진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한 민준이 마지막으로 다투다고 말한 절벽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너무 넓고 황량했습니다. 그들은 몸싸움의 흔적이나 수진의 개인 소지품을 찾지 못했습니다. 초기 수사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16일 저녁부터 제주를 떠나는 모든 비행기와 여객선의 승객 명단을 확인했지만 박수진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가명을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탔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빈약해 보였지만 반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초기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만으로 가득 찬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이 제주시경 수사팀으로 이관되면서 더 심층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곧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형사들은 모든 증인들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인터뷰했습니다. 식당 주인 접수 직원 모두 처음에는 행복해 보였던 커플의 이야기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수진과 민준의 친구들도 소환되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하던 커플이 한 사람이 말없이 떠날 정도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절친한 친구인 최은서는 경찰에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제공했지만 그것은 단지 평범한 다툼을 보여줄 뿜범죄 증거로 구성되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과거는 백지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적도 복잡한 관계도빚도 없었습니다. 반면 민준을 조사하면서 경찰은 우려스러운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옛 동료들은 그를 똑똑하고 야심있지만 성격이 급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전 여자친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인 끝에 그들의 관계가 민준의 병적인 질투심 때문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남자 동료의 메시지에 답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휴대폰을 부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진술이었고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간단한 가설은 수진이 정말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제주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거나 단순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딸의 성격을 잘 아는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그녀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로 떨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잠수부와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대규모 수색이 해안을 따라 진행되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장 무서운 가설은 민준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고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신도 흉기도 공격을 목격한 증인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묵을 지키며 형식적으로만 협조했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압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에서 실종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사건은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TV에 출연하여 딸이 돌아오기를 간청하고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거에 1년이 다 되어가면서 사건은 점차 잊혀졌고 제주경찰서 선반 위에 먼지가 쌓이는 미제 사건 파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낡은 카메라 한 대가 해변으로 밀려왔고 우연한 발견이 모든 것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환점적인 발견은 2009년 5월에 일어났습니다. 감정을 의뢰했던 김지훈 형사는 그 카메라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포렌식 연구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형사님 전화기 너머 기술자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메모리 카드에서 27장의 사진을 모두 복구했습니다. 김 형사는 급히 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았고 기술자는 그에게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들이 나타나자 그는 젊고 아름다운 커플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웃고 껴안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김 형사는 자신이 착각했을지도 모른다고 이것은 단지 평범하게 잃어버린 카메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는 24번째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형사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의 셀카, 바다를 등지고 혼자 앉아있는 그녀의 사진. 김 형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픽셀 하나하나에서 긴장감이 스며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몸싸움의 흔적이 담긴 흐릿한 사진.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번째 마지막 사진. 그것이 화면에 나타나자 방 전체가 침묵에 잠긴 듯 했습니다. 박수진의 겁에 질린 얼굴이 과거로부터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친구와 다투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경력 동안 수많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던 김 형사조차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 희생자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수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인범은 거의 확실하게 그 마지막 사진을 직접 찍은 그 남자였습니다. 즉시 이민준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김 형사는 직접 팀을 이끌고 민준이 일하는 건축회사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민준은 파트너들 앞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놀라며 분노했고 경찰에게 무슨 증거가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김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사진을 컬러로 인쇄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자신감 있고 침착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대신 숨길 수 없는 공포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경악하는 가운데 수갑이 채워져 사무실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박씨 부부에게 새로운 발견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들이 딸의 마지막 사진을 보았을 때 그들의 세계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이제 그들이 사위처럼 믿었던 자의 진짜 얼굴을 깨달았을 때의 경악과 극도의 분노와 뒤섞였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기절했고 평소 온화했던 아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왜 우리 딸에게 그런 짓을 한 거야 라고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증거가 아니었고 그 운명적인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없는 증인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사진이 찍힌 절벽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는데 그곳은 외지고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촬영 각도를 분석하여 촬영자가 수진과 매우 가까이 거에 마주보고 서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는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사진에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의 존재는 민준의 진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다툼도 그 공포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민준이 이 사진을 찍었다면 그 후에 그는 수진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그리고 카메라는 왜 바다에 빠졌을까? 새로운 증거를 손에 넣은 경찰은 이민준의 아파트와 사무실을 전면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수색했습니다. 그의 개인 컴퓨터에서 포렌식 전문가들은 제주 여행 며칠 전부터 의심스러운 인터넷 검색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제주의 외딴 절벽 제주 해안의 해류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도 바닷물 속 시신, 부패 시간과 같은 문구를 검색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민준의 전 여자친구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의 안전보장 하에 그녀는 그의 성격에 대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병적인 질투심과 타인을 극단적으로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의 칭찬 한마디, 같은 다른 남자의 작은 관심조차도 그를 격분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고 모욕한 뒤 다시 사과하고 약속하며 정신적 학대의 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헤어지자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민준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진에 대해 알게 된 대중과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종된 여성의 슬픈 이야기에서 현실판 공포 영화로 변했습니다. 성공한 젊은 건축가였던 이민준은 냉혈한 살인마 천사의 탈을 쓴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진과 수진의 마지막 사진이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수사관들과 검사들은 새로운 가설을 바탕으로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일한 주요 가설은 이민준이 박수진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매우 확고했습니다. 첫째, 인터넷 검색 기록은 사전 범죄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외딴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까지 연구했습니다. 둘째, 카메라 속 사진들은 갈등이 긴장해서 폭력으로 그리고 마침내 공포로 고조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기록한 연대기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죽기 직전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셋째, 전 여자친구의 진술은 거절당하거나 통제력을 잃었을 때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자의 심리적 프로필과 일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사라진 후 민준의 행동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거짓 이야기를 꾸며냈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수사관들은 그날 수진이 이별을 통보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간의 숨막히는 통제를 견디다 못한 그녀는 한계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민준처럼 병적인 자존심과 통제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에게 거절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자신을 떠나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자신이 그녀를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수진이 자살했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가설은 이제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자살을 앞둔 사람이 그렇게 겁에 질린 애원하는 표정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민준이 그 사진을 찍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져 질투와 이기적인 소유욕으로 계획된 살인이라는 단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민준에 대한 재판은 2010년 초에 열렸고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검찰 측은 카메라와 27장의 사진을 모든 주장의 중심으로 삼아 빈틈없는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배심원단에게 수진의 마지막 사진을 대형 화면에 확대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겁에 질린 젊은 여성의 얼굴이 그들을 응시하자 법정 전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는 그것을 무덤에서 온 증언이라고 부르며 희생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민준의 인터넷 검색 기록과 전 여자친구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민준의 변호인 측은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사진이 살인 행위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단지 격렬한 다툼이었고 화가 난 수진이 스스로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너무 충격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져서 그런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침묵하고 마지막 사진을 찍은 것은 단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너무 빈약했고 수진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나 민준의 그 후에 계산된 행동들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내내 이민준은 냉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전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재판 끝에 그들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민준은 살인죄로 유죄였습니다. 판사는 그의 행위가 희생자의 사랑과 신뢰에 대한 잔인하고 악랄한 배신이라며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박씨 부부는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딸을 위한 정의를 얻었지만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은 서울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시골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여 조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의 삶도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수진의 절친한 친구인 최은서는 자신이 받은 마지막 메시지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알아차리고 더 일찍 개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데이트 폭력과 완벽해 보이는 관계 뒤에 숨겨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민준은 보안이 삼엄한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복역 중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수진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의 시신은 오늘날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바다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희생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박 씨 부부는 언젠가 딸을 찾아 제대로 된 안식처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수진이 실종된 날 그들은 제주의 그 절벽을 찾아가 바다에 흰 꽃을 던지며 바람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박수진과 잊혀진 카메라 사건은 오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 본성에 대한 슬픈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악은 때때로 가장 아름다운 얼굴과 가장 달콤한 말 뒤에 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우리가 관계에서 겉모습 너머를 보고 아무리 작은 경고, 신호라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비극적인 교훈을 줍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 마지막으로 풀리지 않은 질문은 그녀의 시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진짜 미스터리는 바다 밑바닥이 아니라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사람의 어두운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카메라는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록장치가 아니라 희생자의 눈이 잦은 실의 목소리이며 아무리 깊이 묻혀 있더라도 정의는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